제 나이 50대 초반, 결혼 1년차 새댁입니다. 이 나이에 새댁이라니 재혼이구나 싶겠지만 초혼이고요. 어쩌다 보니 남들보다 결혼이 많이 늦었습니다. 게다가 어이없게도 가족들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어요. 저는 3남매 중에 맞이고 밑으로 남동생이 둘 있습니다. 고2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후 엄마 혼자 밤낮으로 남의 집 일을 하며 저희 3남매를 키우셨어요. 하지만 엄마는 늘 제게 입버릇처럼 말하길 너는 내 딸이자 내 남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었거든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순간부터 대학 가는 건 포기했고 내 걱정보다는 두 동생들 어쩌나 하는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아버지는 생전에 동생들보다 저를 훨씬 예뻐하셨습니다. 엄마 말에 의하면 두 분 신혼 초부터 난 무조건 딸 낳을 거야 하셨다네요. 그렇게 딸 타령하다가 제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뒤로 아들이 둘이나 태어났지만 먹는 거 입는 거 전부 좋은 건 항상 제가 우선이었습니다. 하물며 아버지는 눈 감는 순간까지도 제 이름만 부르다 가셨으니까요. 아버지 떠나시고 엄마 혼자 고생하는 걸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대학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죠. 카페, 호프집 서빙부터 마트에서 고래고래 소리치며 도너츠를 팔기도 했고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며 고깃집 홍보도 했습니다. 공장, 심부름센터, 오퍼상 격리 등등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일하면서 험한 일도 많이 당했어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는데 월급 못 받은 적도 많고 성추행도 수차례 당했죠. 아예 대놓고 돈 줄 테니 한번 자자고 말하던 아버지 뻘 업주도 있었어요. 그렇게 죽어라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나는 비록 대학 못 갔지만 두 동생 모두 4년제 대학에 보냈고 막내 고3 때는 엄청 비싼 과외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창 나이에 놀지도 못했고 연애도 못했죠. 알바하다 만난 오빠와 잠깐 사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일을 여러 개 하다 보니 데이트할 시간이 나질 않아 결국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바로 밑에 동생 형석이는 조용하고 무던한 편인데 막내 진석이는 모든 면에 욕심이 많았어요. 저는 그런 막내가 참 기특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농구를 하다 종아리가 다 까져서 피가 철철 나는데도 반드시 꼭 이겨야 될 놈이 있다면서 아픈 것도 있고 매일 농구장에 나가더니 결국 이기고 오더라고요. 그때 제 동생이 상대했던 친구는 당시 농구부 선수였는데 나중에 프로팀 선수가 되어 TV에 나오더라고요. 저 정도 의지면 뭐든지 해낼 수 있겠구나 싶어 해달라는 건 다 해줬어요. 대학 들어간 후엔 한 달짜리 유럽 배낭여행까지 보내줬으니까요. 형석이는 지방 국립대에 들어가는 바람에 하숙비랑 생활비까지 보내줘야 했고 진석이는 인서울대학 졸업 후에 대학원에 가고 싶다길래 그 학비까지 다 댔습니다. 동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들 그렇겠지만 나는 고생스러워도 동생들 밑으로 들어가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나는 누나니까, 나는 맞이니까 내가 해주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엄마가 버는 돈은 가족 생활비로 쓰고 제가 버는 돈은 거의 두 동생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엄마에게 당뇨병이 찾아오면서 그 후론 일도 제대로 못 나가시고 결국 저는 완전한 가장이 돼버렸죠. 엄마는 늘 동생들에게 얘기했어요. 얼른 공부 마치고 취직해서 누나 고생 좀 그만하게 해줘라. 동생들은 엄마와 제 마음을 알았는지 고맙게도 큰 사고 없이 잘 자라줬습니다. 저는 특별한 기술을 배운 적도 없고 공부도 많이 하지 못해서 굳은 일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대 중반에 4년 정도 일했던 식자재 공장 사장님이 계신데 저를 참 예뻐해 주셨어요.
제가 공장을 그만둔 후에도 가끔 전화하셔서 안부를 물으시고 아프지 마라, 밥 잘 챙겨 먹어라, 너는 꼭 잘 될 거다 늘 격려해 주셨죠. 그런데 몇 년 후 어느 날 공장 하나를 더 운영할 거라면서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몸이 좀 불편한 분이었는데 공장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면서 새로 운영하는 공장을 책임지고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저라면 믿을만 하다면서요. 저는 마다할 이유가 없어 흔쾌히 승낙하고 사장님께 하나하나 꼼꼼히 일을 배우며 공장 운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분이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제 사정을 다 알고 동생들 등록금 낼 때 되면 일 잘해서 주는 거야, 매출이 올라서 주는 거야 라면서 티 안 나게 보너스까지 챙겨주셨거든요. 오래전 상처를 하고 하나 있는 외동딸을 미국으로 유학 보냈는데 딸이 거기서 남편을 만나 결혼한 후에 영주권을 얻어서 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유학 보낸 탓에 딸과 함께한 시간이 적어 늘 아쉽다면서 그 딸을 대신해 저를 엄청 챙겨주셨죠. 저는 그 공장에 영혼을 갈아 넣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청춘을 바쳐 일했어요. 정성을 다한 만큼 매출이 늘었기에 일하는 재미도 있었고 젊고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책임자랍시고 와 있는 게 영 못마땅했는지 처음엔 직원 몇 명과 크고 작은 갈등도 있었지만 나중엔 서로 끈끈한 신뢰와 정이 쌓였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절 믿고 공장을 맡겨준 사장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 정말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그러다 사장님 건강이 나빠지면서 미국에 있는 딸에게 가기로 했다며 이제 공장을 정리하신다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서둘러 다른 일을 찾아야겠구나 했는데 사장님이 저를 불러 말씀하시길 이쪽 공장은 이미 내놨어. 오늘 만난 업자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서 이번 주 내로 계약할 것 같다. 문제는 그쪽 공장인데 나는 그거 네가 계속 맡아서 했으면 좋겠거든. 혹시 돈 모아둔 거 있으면 네가 그거 인수해라. 직원 몇 명 안 되는 작은 공장이지만 제가 무슨 돈이 있어 공장을 인수하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렸죠. 모아둔 돈이 없으니 제 걱정 말고 편하게 정리하시라고요. 그런데 사장님은 당신이 처음 공장을 샀을 때 가격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금액을 들으니 당시 시세의 반의 반 가격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 가격에 넘기는 이유 너도 잘 알 거야. 잘 키워놓은 공장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게 아깝기도 하고 가끔 한국 들어오면 편하게 들릴 곳 있었으면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 공장하고 너하고 궁합이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것 같거든. 하지만 공짜로 줄 수는 없잖냐. 이 기회에 네 돈 직접 투자해서 사업 한번 제대로 해라. 남 밑에서 일하고 월급 받을 줄만 알았지 사업이라는 건 꿈도 안 꿔봐서 사장님의 느닷없는 제안에 덜컥 겁이 났지만 솔직히 그 못지않게 욕심도 났어요. 그래서 각종 적금과 청약 통장까지 깨서 돈을 마련해 당당히 공장을 인수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공장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진짜 내 공장이다 생각하니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3년 후 공장 매출은 3배로 늘었고 부지도 3배로 넓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8세였어요. 동생 형석이는 대학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했지만 매번 한 직장을 2년 이상 못 다녔습니다. 결국 빚을 내 작은 카페를 차리더라고요. 물론 카페 차릴 때 제 돈도 적지 않게 들어갔는데요. 처음엔 빌빌대더니 어느 날 갑자기 똑 부러지는 알바생 하나가 들어와서는 둘이 연애를 시작했고 그 아이의 부지런함 덕분에 손님이 많이 늘더라고요. 그리고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올케는 참 야무졌어요. 제가 신혼집까지 얻어줄 능력도 안 됐지만 아예 처음부터 자기들 돈으로 작은 전셋집에 신혼살림을 차리더라고요. 참 기특했습니다. 2년 후엔 조카도 태어났고요.
막내 진석이는 매사 적극적이어서 대학원 졸업 후에 여기저기 입사 시험을 보러 다니더니 나름 탄탄한 회사에 들어갔고 일도 열심히 연애도 참 열심히 하더니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문제는 진석이의 신혼집이었습니다. 곧 아이가 태어나니 작은 집에선 못 산다며 30평대 아파트를 보고 왔대요. 그러면서 전세는 너무 비싸고 반전세로 하겠다며 매달 월세는 자기가 낼 테니 저보고 보증금을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형석이 카페 차릴 때 돈을 보태서 진석이도 뭔가는 해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기에 나름 거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자식 같던 두 동생을 결혼시키니 이제 조금 어깨가 가벼워지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줄줄이 태어난 조카들도 내 새끼나 다름없었습니다. 틈나는 대로 분유, 옷, 장난감 사주고 형석이 딸 유모차 사줬는데 진석이 아들은 안 사줄 수도 없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엄마는 이제 그만해라. 지 새끼 지들이 알아서 키우게 냅둬라고 하시며 저를 말리셨지만 그게 되나요? 조카들에게 끊임없이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아깝진 않았어요. 남도 아닌 내 핏줄이니까요. 그러는 사이 제 공장은 업계 트렌드도 변하고 경제 사정에 따라 매출이 들쭉날쭉했지만 그래도 나름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서 어느덧 저에게도 시간적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동안 열심히 달렸으니 이제 한숨 돌리면서 엄마한테 못했던 효도도 하고 좋은데 여행도 다니자 생각했는데 역시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더군요.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갑자기 거동조차 불편해지셨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엄마 간병에 집중했어요. 두 아들 장가 가는 것도 못 보고 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손주까지 봤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나저나 우리 딸 여태 고생만 시키고 너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눈을 감을지 모르겠다. 엄마는 틈만 나면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하시다가 결국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이제 온전히 혼자가 되니 생각보다 외로움이 세게 오더라고요. 문득문득 밥 먹다가 세수하다가 청소하다가 마치 온몸을 땅속으로 빨아들이는 듯 외로움은 저를 참 무기력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의 외로움은 보통의 외로움과 달라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 게 아닌 누군가를 챙겨주고 싶은데 그 대상이 없다는 공허함이기도 했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걱정거리는 없는지, 누구라도 살뜰히 챙기고 싶은데 정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준운정에만 길들여져 있던 거죠. 저의 모든 젊음을 바쳐 챙겼던 두 동생들. 사실 뭘 바라고 뒷바라지한 건 아니었어요. 동생들에게 쏟아부은 돈과 시간, 나중에 꼭 되갚아주겠지 하는 기대도 없었습니다. 남자애들이라 감정 표현에 인색해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그래도 내심 나에게 고마운 마음은 갖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섭섭하단 생각이 더 커지더라고요. 명절이 되면 늘 처가에 먼저 들렀다 오고 물론 부모님 두 분 다 안 계시니 그쪽 어른들 먼저 뵙고 오는 게 당연할 수도 있지만 차례상 준비도 저 혼자 하고 명절 아침 제사도 저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그나마 늦게라도 오면 다행인데 언제부턴가는 아예 오지도 않고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너무 고리타분한가. 요즘 차례 안 지내는 집도 많고 말이 명절이지 예전 같지는 않으니 나 혼자 괜한 기대를 하는 건가. 올케들은 아예 얼굴 보기도 힘들고 동생들은 그냥 전화 한 통으로 안부만 묻고 혼자인 나는 전혀 생각해주지 않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진석이가 찾아왔어요. 어쩐 일이냐 했더니 아이 태어나고 돈 들어갈 일이 너무 많아져서 월세 내기가 빠듯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좀 해달라더군요.
알겠다. 집주인 통장으로 직접 붙이겠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도 월세를 또 부탁하더군요. 그때도 군말 없이 붙여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이 됐는데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는 누나, 이번 달 월세 입금 안 했어? 내가 매달 5일이라고 말했잖아. 방금 집주인한테 전화 왔어. 깜짝 놀랐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당당하지? 사실 한두 달이야 제가 도와줄 순 있지만 아예 당연히 제가 월세를 내줄 거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조차 단 한 번도 이런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때 처음으로 얘 봐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월세를 못 내는 거야 라고 물으니 나 요즘 힘들다고 했잖아. 내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아예 누나한테 말도 안 꺼냈지. 아무튼 지금 바로 입금해줘. 그때 마침 점심을 먹던 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집주인 전화까지 왔다니 이번 달까지는 내주더라도 다음 달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매달 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날 저녁에 전화를 걸어 얘기했어요. 아까 네 전화 끊자마자 입금은 했는데 다음 달부터는 힘들 것 같아. 왜? 요즘 공장 어려워? 공장이 문제가 아니고 너는 이제 가장이야. 너가 결혼을 결심했을 때 거기에 나는 포함되지 않았을 테니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인 것 같다. 누나, 매달 형네 딸 피아노 학원비 내준다며? 형은 해주고 나는 안 해줘?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형석이네가 딸 공부시키는 일에 엄청 극성이어서 학원을 여러 개 보낸다길래 공부도 좋지만 악기도 배우면 어떻겠냐 말하다가 그건 제가 보태주겠다고 했거든요. 오래전 초등학교 때 아빠가 저를 피아노 학원에 보내주셨는데 이제 돌이켜보니 그게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형석이 딸 학원비 대주는 거고 솔직히 진석이네 월세에 비하면 부담 없는 돈이어서 별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다니 조금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어요. 네 아들 태권도 학원 다니게 되면 그건 내가 책임질게. 그랬더니 알겠다며 전화를 끊더군요. 동생과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저도 참 많이 늙었더라고요. 물론 어려서도 그닥 예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젊고 파릇파릇했던 시절이 무의미하게 흘러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저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형수술을 할까, 비싼 여행을 다녀올까, 종교를 가져볼까, 명품백을 사볼까, 별 생각을 다 했지만 결국 저의 안전한 노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우선 수도권에 있는 산을 돌아다녔는데 참 좋더라고요. 산에 오르니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다 단풍이 한창인 어느 날 기분 좋게 관악산을 타고 집에 왔는데 불쑥 첫째 올케가 집에 왔더라고요. 형님 생각나서 그냥 들렀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 공장 일은 어떠냐? 남자친구는 없느냐? 한참 동안 시덥잖은 소리를 늘어놓더니 인천 송도에 괜찮은 상가가 나왔는데 거기에 카페를 하나 더 오픈할 생각이래요. 그래서 잘 됐다. 벌 수 있을 때 벌면 좋지. 라고 했는데 그쪽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근데 자리가 너무 좋아서 놓치긴 아깝고 형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생전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찾아온 이유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투자라니. 저는 주식도 해본 적 없고요.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올케가 말하는 것도 말이 투자지 그냥 돈을 달라는 거였고요. 어쩌지? 나 돈 없는데. 돈이 전혀 없어요? 빌려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 빌려줄 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못 받을 걸 알기에
미안해, 없어. 딱 잘라 말했죠. 솔직히 남도 아닌 동생이니 빌려줄 수도 있어요. 그치만 올케의 행색을 보니 빌려줄 마음이 싹 가시더라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명품이었습니다. 타고 온 차도 엄청 비싼 수입차였고요. 물론 능력이 되면 명품도 수입차도 얼마든지 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에게 했던 말들이 있거든요. 애 학원비 대느라 빠듯하다. 매달 알바생들 월급 주기도 벅차다. 대출이자 갚느라 딸내미 햄버거 하나 사주기도 부담된다. 정말 얄미웠습니다. 첫째 올케가 카페 알바생 때 동생이 결혼하고 싶다길래 손님인 척 보러 갔던 적이 있는데 일도 열심히 하고 손님 응대도 똑부러져서 내심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조카를 낳은 후에 제 동생을 대하는 거 보고 여러 번 놀랐습니다. 동생은 올케 앞에서 늘 기죽어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아내들이 주도권을 갖고 사는 부부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올케 덕에 죽 쓰던 카페가 살아난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제 동생이 그런 대접을 받는 건 많이 속상했어요. 게다가 동생은 볼 때마다 머리카락도 빠지고 행색이 추레했는데 올케랑 딸은 명품으로 휘감고 있으니 도무지 예쁘게 봐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올케는 돈 빌리러 왔다가 본전도 못 찾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동생이 직접 찾아왔어요. 뜬금없이 집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누나는 계속 이 집에서 살 거야? 엄마도 안 계시고 누나 혼잔데, 아이 좀 줄여서 새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건 어때? 이 집 너무 낡았잖아.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 이름으로 분양을 받아 저희 네 식구가 함께 살았던 집이에요. 방이 3개고 당시엔 새 아파트였는데 지금은 많이 낡았죠. 네 식구 살 때도 엄마와 제가 방을 같이 썼고 동생들은 각자 하나씩 방을 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20살부터 일을 했고 동생들은 공부를 했으니 방을 따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동생들이 결혼하고 엄마까지 떠났지만 엄마가 생전에 너무 애착을 갖고 있던 집이라 제가 계속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제삿날 엄마가 오시면 마음이라도 편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이사를 하라니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 물었죠. 누나 혼자 살기에 너무 휑하지 않아? 이거 그냥 팔고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는 게 어때? 엄마 집 팔 생각 전혀 없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전세를 주자는 거예요. 생전 이 집에 대해 전혀 관심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대체 왜 그러냐 물었더니 역시 돈이었습니다. 송도상가 얻는데 돈이 필요해서 이 집 팔아 돈을 마련해 달라는 거였어요. 전 분명히 말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들 앉혀놓고 얘기하지 않았냐. 이 집은 내 몫이라 하셨다. 대학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하고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한 몫이고 너희들도 그때 오케이 하지 않았느냐. 동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더니 솔직히 그때는 아파 누워있는 엄마 앞에서 그러는 게 어딨냐. 우리도 떼어줘라 따질 수 없었잖아. 숨 넘어가는 분한테 내 목 내놔라 어떻게 얘기해. 그치만 법적으로 따지면 정확히 3분의 1로 나누는 게 맞지 않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쩐지 올케가 시킨 일 같기도 했고요. 그렇다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더 이상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등기부 등본 떼어봐라. 엄연히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다. 그러니 너희에겐 권리 없다. 제발 부탁인데 이 집은 건들지 말라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형석이도 진석이도 똑같구나. 물론 둘 다 처자식 건사하느라 힘들겠지만 가족 모임이랍시고 모두 모여 식사라도 하면 늘 제가 다 계산했고 이쪽 저쪽 6식구 생일 때마다 섭섭치 않게 선물 챙겼는데 정작 제 생일에는 올케들이 달랑 기프티콘 하나씩 보내는 게 전부였거든요.
생일 선물 못 받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저에게 뭘 가져가진 않길 바랬는데 대체 내가 어디까지 내어주어야 만족할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도 며칠간 영 마음에 걸려 형석이에게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돈을 받고 고마워 누나라는 답장 하나 딸랑 오더군요. 전 속상한 마음이 들 때마다 산에 올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강화도에 있는 만이산을 등반하던 중 한 남학생을 알게 됐는데요. 그 학생도 혼자 왔길래 조심스레 김밥을 나눠주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죠. 곧 군입대를 앞둔 대학 2학년생이었는데 젊은 학생이 왜 혼자 등산 왔냐 물었더니 죽어라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얼마 전 자기 절친과 사귀는 걸 알게 돼서 그 여자를 잊기 위해 산에 왔다는 거예요. 보통은 술을 마셨을 텐데 산에 왔다니 참 귀엽더군요. 게다가 학생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냥 처음 보는 아줌마일 뿐인데 허심탄회하게 자기 연애사를 털어놓는 거 보니 얼마나 속상하면 이럴까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기를 다 들은 후에 난 결혼도 안 하고 연애 경험도 없어서 뭐라고 조언은 못하겠지만 그 여자랑 잘 됐어도 어차피 헤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야. 왜냐면 요즘 세상에 20대 초반에 만난 여자랑 결혼하는 경우는 드물고 설령 결혼을 하더라도 그건 너무 손해보는 인생인 것 같다. 라고 얘기해 주었죠. 그 얘기가 마음에 와닿았는지 괜찮으면 다음번에 다시 만나 또 산에 가자는 거예요. 여자를 잊기 위해 산을 탔지만 이젠 그냥 산이 좋아졌대요. 사실 저는 누구를 만날 시간도 없이 일만 했기에 변변한 친구 하나 만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늦은 나이에 아들뻘 되는 귀여운 등산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였죠. 자주는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 산에 올랐어요. 웬만하면 친구들과 함께 오는 게 어떻냐고 물었더니 자기 친구들은 술 마시고 여자 만나 노느라 등산 같은 건 안 한다네요. 얘기를 나눌수록 참 씩씩하고 생각이 깊은 학생이었습니다. 제 동생들은 대학 때도 제 눈엔 마냥 어린애 같기만 했는데 이 학생은 엄청 어른 같더라고요. 현재 불어를 전공하고 있지만 자기 꿈은 목수라면서 나중에 아버지와 함께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집 짓는 일을 하고 싶다더군요. 이미 아빠랑 그렇게 하기로 약속도 했대요. 그래서 엄마는 뭘 하시냐고 물었더니 부모님은 아주 어릴 적에 이혼을 했고 엄마는 재혼을 하셨으며 안 보고 산 지 아주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문득 예전 공장 사장님 생각이 났어요. 그분도 혼자 되고 딸 하나 키우며 사셨는데 이 친구 아버지도 그랬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론 이렇게 듬직한 아들이 있으니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싶어 많이 부럽더라고요. 얼마 후 열흘 후에 입대하게 됐다며 마지막 산행을 함께 가자 연락이 왔습니다. 한동안 못 보겠구나 아쉬운 마음에 정성스럽게 도시락도 준비하고 마음 같아선 용돈도 주고 싶었지만 돈을 주면 이상할 것 같아 선크림을 쌌죠. 도시락을 쌌는데 마치 소개팅 가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더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소개팅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아빠와 함께 왔더라고요. 저 입대해도 아주머니 혼자 다니시지 마시고 우리 아빠 좀 데리고 다녀주세요. 맨날 집에만 있고 운동을 하나도 안 하시거든요. 오늘도 집에 있겠다는 거 억지로 끌고 왔어요. 그 아빠란 사람도 아들이 이런 이벤트 준비한 걸 몰랐다며 적잖이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엄청 어색하고 쟤는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벌이나 싶어 불편했지만 그 마음 씀씀이만은 참 기특했어요. 며칠 후 엄마 제삿날이 돌아와 동생들 식구가 모두 모였습니다. 첫째 올케는 바쁘다면서 형석이만 왔고 진석이네는 내외가 같이 왔더라고요. 제사를 마치고 모처럼 술 한 잔씩 하게 됐는데 형석이는 경기가 안 좋아 장사가 안 돼 힘들다. 진석이는 회사 사정이 안 좋아 언제 잘릴지 몰라 이직 고민 중이라면서 서로 힘든 얘기 털어놓기 바쁘더라고요.
그러다 형석이는 먼저 집에 가고 진석이네는 애가 잠드는 바람에 조금 더 있다 가겠다길래 그러라고 했죠. 그러다 저도 동생들과 술을 몇 잔 마셔서인지 스르륵 잠에 들었고 새벽에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 일어났는데요. 진석이네가 아직 안 가고 식탁에 앉아 조근조근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일부러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둘의 대화 내용은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삼촌, 우리는 전혀 모르는 줄 알겠지? 형도 나한테 말 안 했어. 뻔하지 뭐. 누나랑 형이랑 나 모르게 하자 했겠지. 자기 형수가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삼촌씩이나 받아놓고 고작 삼촌이래. 고작 삼촌. 우리는 꼴랑 월세 2달 내줬으면서 어떻게 3천을 선뜻 주냐? 꼴랑 월세 2달이라 신혼집 얻을 때 제 돈으로 보증금 들어간 건 아예 까먹은 듯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형님네 공장 그건 얼마나 나가? 공장이 얼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매출이 중요하지. 나 봐서 회사 때려치고 누나 공장 가서 일한다고 하려고. 자기가 그딴 공장 일을 한다고? 내가 설마 쪼그리고 앉아서 궁상맞게 물건 포장하는 일이나 할까봐? 말도 안 되지. 공장 운영하는 거 도와준다고 하려고. 나도 이제 슬슬 익혀둬야지. 그래 그러자. 그 공장 자기네 형님네로 가기 전에 얼른 먼저 찜해놔. 뒷골이 띵하더라고요. 오픈할 때 빼고 거의 공장에 와보지도 않고선 저딴 소리를 하니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전 침을 꼴깍 삼키며 방문에 귀를 대고 동생 내외가 하는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형은 딸만 있으니 걔 시집 가면 그만이고 자기네는 아들이니 나름 이 집 종손이다. 그러니 공장은 당연히 자기 아들한테 가는 게 맞다. 누나가 원래 형보다 자기를 더 좋아한다. 누나한테 형은 동생이지만 나는 아들이나 마찬가지다. 누나는 이미 나이 많아 결혼도 못할 테고 결국 누나 재산은 우리한테 오는 게 순리다. 그리고 하다 올케는 이 집마저 노리더라고요. 형님네는 친정도 잘 살고 몇 년 전에 집 샀으니 이 집은 우리 주지 않겠냐. 알아보니 집값이 엄청 올랐더라.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재건축되면 큰돈 벌 수 있다. 두 사람 대화 속엔 저에 대한 걱정, 저에 대한 고마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계속 듣고 있으려니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가까스로 발을 떼서 침대에 다시 누웠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막내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처음 사고 소식 들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많이 다치지 않았고 감염병 시국이라 병실 면회가 금지돼서 어쩔 수 없이 퇴원하기만을 기다렸죠. 막내가 퇴원하고 다 같이 막내네 집에 모이게 됐습니다. 조카들까지 다 모였는데요. 누군가가 아프니 가족들 간의 정이 쌓이는 듯 모처럼 단란한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 옛날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얘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나눴죠. 또 두 동생들 연애할 때 얘기까지 나오면서 많이 웃기도 했어요. 그러다 형석이가 술에 취해 누나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는 없었을 거다. 앞으로 누나한테 잘하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동생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들은 게요. 저도 사람인지라 동생의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은 풀리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첫째 올케가 술에 취해 얘기한 게 화근이 되어 일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형님은 저한테 시어머니나 다름없죠. 그나저나 형님은 결혼도 안 하시고 모아놓은 돈도 많을 텐데 나중에 우리 딸 시집 갈 때 크게 한몫해 주실 거죠? 요즘엔 부모보다 조부모 능력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막내 올케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첫째 올케의 입방정은 멈추질 않고 계속됐죠. 사실 저희 송도 카페 오픈한 이후로 되게 힘들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지만 생각보다 손님이 안 들어서 마진이 전혀 안 남아요. 처음에 워낙 큰 돈이 들어가서 대출을 무리하게 땡겼더니 버는 거 족족 매달 이자 내기도 버겁고. 전 솔직히 형님이 조금은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그때 단칼에 거절하셔서 저 형님한테 조금 서운해요. 제 맘 이해하시죠? 형석이가 그만하라며 말렸지만 옳게는 작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한번 쏟아내기 시작한 얘기는 자기 신랑이 말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내미 밑으로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요. 형님은 애가 없으셔서 모를 거예요. 왜 큰 집을 깔고 앉아 사세요? 우리가 앞으로 깍듯이 모실 테니까 그 집 처분하고 저희 좀 도와주세요. 듣다 막내 올케가 한마디 하더군요. 형님은 3천이나 가져갔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형님네는 벌써 집도 사고 좋은 차도 타지 않아요? 욕심 좀 그만 내세요. 도와주려면 우리를 도와줘야지 왜 형님네를 도와줘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올케들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동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동서네는 신혼집 보증금도 받고 월세도 받지 않았어? 그러니 우리는 집 대신 가게로 받는 것뿐이야. 얘기 들어보니 한창 잘할 때도 서방님이 훨씬 더 많이 받아갔다던데. 양심은 동서부터 챙겨야겠는데? 벌써부터 공장 탐내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옆에 있던 진석이는 자기 와이프 편드느라 형수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결국 형석이와 진석이 사이에 고성이 오가더군요. 형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형이 장남 노릇한 게 뭐 있냐고. 누나 돈 좀 그만 좀 가지고 가. 그러는 너는 누나한테 뭐 해줬냐? 명절만 되면 여행 가기 바쁘고 차례상에 절 한번 제대로 한 적 없지 않냐? 누나 등골 빼먹는 건 나보다 네가 더 심해. 미칠 것 같았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까지 나오는지 듣고 싶었죠. 그러다 결국 막내 올케 입에서 이런 소리까지 나오더군요. 그럼 집은 형님네가 가지세요. 공장은 우리 몫이니까 건들지 마시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게 명백해지더라고요. 저는 동생들에게 누나가 아닌 그저 마르지 않는 우물이자 은행이었을 뿐이라는 걸. 인사도 없이 막내네 집에서 나왔습니다. 첫째 올케한테 여러 번 전화가 왔는데 받지는 않았어요.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고 앞으로 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굳게 결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이 복잡해지자 다시 산에 가고 싶어졌어요. 그 사이 군대 간 친구의 아빠가 함께 등산하자 두어 번 연락이 왔지만 거절을 했습니다. 솔직히 둘이서 산에 가는 게 불편했고 무엇보다 남자와 단둘이 뭔가를 한다는 게 저에겐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 그분을 다시 만날 생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생들 일로 스트레스가 쌓이니 누군가와 몹시 얘기하고 싶어졌고 가장 먼저 그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산에 가실래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 그래도 주말에 용문산에 갈 생각이었다며 같이 가자더군요. 동생들 이외에 누군가 만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만나자마자 군대 간 아들 근황을 물었는데 아주 잘 지낸다더군요. 그리고 그분은 산에 오르며 하나하나 자기 얘기를 꺼내 놓더라고요. 대학 때 CC로 만나 졸업 후 바로 결혼했는데 아들이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기자 그쪽에서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붙잡아도 안 된다는 걸 알았기에 곧바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로 본가에 들어가 어머니와 함께 아들을 키웠대요. 그분은 약사였는데 약국을 하며 틈나는 대로 자격증 따는 재미에 빠져 이것저것 크고 작은 자격증을 엄청 많이 땄다더군요. 아들이 나중에 집 짓는 일을 하자고 해서 이미 목공 자격증도 따놨대요. 죽어라 좋아했던 여자에게 배신을 당하자 그 후로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일부러 자격증 따는데 몰입해 열정을 쏟았다고 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면서는 제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일만 하며 살아온 얘기, 동생들 뒷바라지에 올인한 얘기, 그리고 동생들 때문에 잠도 거의 못 잘 만큼 속상하다는 얘기.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으니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분이 공장 근처까지 오셨더라고요. 저에게 줄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숙면에 도움 될 거예요. 자기 전에 하나씩 드세요. 너무 많이 먹지는 마시고요. 그분께 약을 받아 들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휴, 나도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구나. 동생들과 불편한 일이 있은 후 저도 동생들도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밤마다 자기 전에는 늘 동생들 걱정뿐이었는데 이제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된 데는 동생들 잘못도 있지만 저의 잘못도 크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조건 퍼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없이 자라는 게 너무 딱해서 전혀 부족함 없게 해주고 싶었어요. 밖에 나가 기죽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다른 집 애들만큼 공부하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아쉽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동생들은 누나가 다 채워주니 언제부턴가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겠죠. 누나는 늘 퍼주는 사람, 누나는 뭐든지 해달라면 다 해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밖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끼니도 굶어가며 갖은 모진 소리 들으며 일하는 건 전혀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냥 저는 돈을 벌어오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딱하긴 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20살 어린 여자애가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고 굳은 일 마다하느며 오로지 동생들을 위해 죽어라 돈만 벌었으니까요. 당시 저에게는 아빠의 빈자리는 컸고 저도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했는데 저도 동생들도 모두가 그걸 외면한 채 살았던 거죠. 사실 동생들 모르게 꼬마 빌딩을 사놓은 게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죽으면 공장은 형석이 주고 건물은 진석이 줘야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밤마다 상상했어요. 내가 병들고 아프면 그래도 동생들이 정성껏 돌봐주겠지. 어느 날 갑자기 공장 주고 건물 주면 눈물 쏟으며 감동하며 고맙다고 하겠지.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저 혼자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로 언제부턴가 침대에 누워 동생이 아닌 그분 생각을 하며 잠에 들게 됐습니다. 제 편이 필요했어요. 누군가에게 1순위가 되고 싶었습니다. 1년 정도 그분과 함께 산을 다니며 많은 얘기를 나누고 상대의 상처를 감싸주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란 걸 알게 됐어요. 군대 간 친구가 휴가 나올 때마다 셋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행복함을 느끼게 됐죠. 그렇게 저희는 아들이 제대하면 함께 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어쩌다 대면대면해진 사이가 됐지만 그래도 가족이라 동생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려야 했어요. 다들 모인 상태에서 폭탄 선언하느니 누구 한 사람한테 말하면 다들 알게 되겠지 싶어 형석이를 불러 얘기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라더니 그냥 알았다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형석이 진석이 내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얼굴 보는 건데 뇌설한 표정엔 반가움 대신 지독한 경계심이 보이더라고요. 단박에 애들이 내 결혼을 말리려고 왔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먼저 진석이가 시작을 하더군요. 약사라고? 진짜 약사 맞아? 약국이 어딘데? 야매 약장사 아니야? 형님, 많이 외로우셨어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쪽에 다 큰아들이 있다면서요. 그 아들이 반대 안 해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양쪽 집안이 복잡해지는데 느닷없이 다 늦게 결혼하신다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저희랑 상의하고 결정하셔도 되는데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니에요? 모두가 걱정뿐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축하한다는 말은 없었어요. 하다 진석이는 그 사람 사기꾼 아니야? 제대로 알아봤어? 요즘 나이 많은 여자 상대로 돈 보고 사기 결혼하는 사람 많은데 혹시 그 사람도 그런 거 아니야?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누나 상황에 대해 어디까지 오픈했어? 공장 보여줬어? 그 아들이 진짜 친아들 맞아? 라면서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다 얘기했죠. 어쩌면 그 사람 진짜 사기꾼일지도 모르겠다. 나한테 일부러 접근했고 내가 멍청하게 속아 넘어가는 걸 수도 있겠어. 하지만 그래도 난 결혼할 거다. 제 말에 모두 경악을 하더군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당장 그 사람 이름과 연락처 나한테 말해봐. 이쯤 되니 저도 더 이상 꾸며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 다 털어놨습니다. 내가 너희들 결혼한다고 했을 때 이런 천박한 질문 했었니? 아니면 여자친구 이름이랑 전화번호 대라고 했었어? 하물며 일단 만나보고 허락하던지 말던지 하겠다고도 안 했다. 하물며 일단 만나보고 허락하던지 말던지 하겠다고도 안 했어. 나는 너희들 누나고 누나를 넘어 부모 노릇까지 했었기에 너희들 결혼에 간섭할 권한이 충분히 있었어. 형석이 카페 차릴 때 돈도 해줬고 진석이 신혼집 마련할 때는 보증금도 해줬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돈 갚으라고 말한 적 없었어. 그냥 너희들이 좋다길래 조건 없이 돈도 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줬는데 나는 왜 너희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니? 내 결혼에 왜 너희들 허락이 필요한 거냐? 누나 걱정돼서 하는 소리잖아. 우리는 가족이니까. 니들이 언제부터 내 걱정했니? 니들이 걱정하는 건 내가 아닌 내 돈이겠지. 이후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싸늘한 기운이 맴돌았어요. 잠시 후 형석이 와이프가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형님, 혹시 혼인신고도 하실 거예요? 살림 합치는 것까지는 뭐라고 못하겠지만 혼인신고는 좀 그렇잖아요. 그분이나 형님이나 재산 문제도 걸린 게 많고. 그 역시 돈이 걱정돼서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든 뭘 하든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그 누구도 내 결혼을 축하해줄 마음은 없는 것 같으니 모두 돌아가라고 했죠. 앞으로 부모님 제사는 내가 알아서 모실 거니 신경 안 써도 되고 명절에는 늘 그랬듯이 여행을 가든 처가에 가든 마음대로 하고 각자의 가정에 충실하자고 했습니다. 나도 내 가정에만 충실하겠다고요. 모든 걸 쏟아내니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물론 동생들을 아예 안 보고 살 생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동생들보다 새로 생기는 가족에게 정성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시부모님 되실 분들 산소에 찾아가 인사를 올렸어요. 이어서 저희 부모님께도 인사드렸고요. 그러던 중 앞으로 제 아들이 될 아이의 제대가 다가왔습니다. 드레스 입고 식을 올리지 않아도 뭔가 의미가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아이가 제대하면 셋이 함께 크루즈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난생 처음으로 가슴이 뛰고 내 미래를 생각하면 계속 웃음만 났습니다. 또다시 보살펴줄 사람들이 생긴다는 게 가장 행복했고 예전엔 일방적으로 사랑을 줬지만 이제는 나도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 됐냐, 언제 한번 다 같이 만나 식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연락은 그 누구에게도 오지 않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섭섭함도 컸어요. 하지만 이제는 동생들에게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겠다 마음먹고 혼자 끙끙대지 않기로 했는데 아들 제댄 날 군부대로 향하던 중 뜬금없이 막내 올케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간 무슨 나쁜 일이 생겼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러나 역시 이번에도 돈이었습니다. 이제 막 중학생 된 진석이 아들이 친구를 두들겨 패서 전치 5주가 나왔는데 피해 학생 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형님이 저희한테 섭섭한 점 많다는 거 아는데요. 이거 합의 안 하면 징계 세게 받게 된대요. 애 아빠가 형님한테는 죄송스러워서 전화 못 하겠다고 하길래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형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일단은 대체 왜 친구를 때린 건지 물었죠. 그랬더니 피해 학생이 교실 문을 세게 닫아 깜짝 놀랐다는 게 이유래요. 알고 보니 이미 수차례 친구들 상대로 상습적 주먹질을 일삼았고 자잘하게 합의금 물어준 게 2번이나 있었답니다. 도대체 애를 왜 그렇게 키웠냐라는 말이 튀어나왔지만 꾹 참았어요. 냉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죠. 내 동생 진석이 나름 대기업 과장인데 너희는 대체 어떻게 살길래 돈 몇백이 없어서 나한테 부탁하느냐. 그랬더니 최근에 진석이가 주식으로 6천을 날렸다더군요. 그중에 4천은 친정엄마 돈이라 더 이상 친정에 손 벌릴 수가 없었대요. 더 이상 옳게 징징대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침 옆에 있던 저의 예비 신랑이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사실대로 다 말해줬는데 오죽하면 올케가 직접 전화했겠어요. 여유 있으면 이 돈을 빌려주는 게 좋겠는데. 엄밀히 말하면 빌려주는 게 아닌 그냥 주는 거다 했더니 그럼 그냥 주는 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계속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바로 송금해주는 거였지만 어떻게든 안 주는 쪽으로 생각하려 노력했어요. 늘 돈 필요하다 연락 오면 1분 내로 돈을 보냈는데 이게 얼마나 호구짓이었는지 후회가 컸습니다. 또 곱씹을수록 괘씸하더라고요. 맨날 돈 없다 하더니 주식으로 6천을 날려 그것도 장모님 돈까지 빌려서 몇 년 전 나한테 월세 내달라고 할 때 새 식구가 나 모르게 사이판에 다녀왔었고 선물 하나 사다 주지 않았던 일, 물론 이런 식의 사소한 것까지 따지면 유치하지만 다 떠나서 내가 자기 공부시키느라 어떤 고생을 했는데 대학원까지 공부시켰으니 결혼하고 애 낳고 그저 탈 없이 예쁘게 살길 바랬는데 자식 새끼 하나 제대로 건사 못하고 알토란처럼 돈을 모아도 아쉬울 판에 주식으로 그 큰 돈을 날리다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뭔가가 욱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동생들에게 손댄 적 없는데 당장이라도 쫓아가 뒤통수를 후려 갈기고 싶더라고요. 그러던 중 마침 아들 부대에 도착을 했고 전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대한 아이를 차에 태우고 돌아오는 길 올케한테 형님 제발요라고 카톡이 왔어요. 한참 동안 메시지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올케가 부탁한 돈에 반만 보냈어요. 덧붙여 아까는 오늘 제대하는 아이 마중 가느라 정신이 없었어. 그리고 요즘 나도 결혼 준비 때문에 돈이 없다. 잘 해결되길 바래. 라는 메시지도 함께 보냈죠. 이젠 나도 내 아들 챙기는 게 우선이라 네 아들까지 챙길 심적 여력은 없다는 뜻으로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자고 다짐했죠.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두 남자, 이젠 자기 살 길 찾아 내 품을 떠났지만 또 다른 두 남자가 생겼으니 남은 사랑을 다 쏟겠다 결심했어요. 결혼 후 저희는 늘 그랬듯이 각자 약국과 공장일에 충실했고 주말마다 산에 올랐습니다. 아들은 복학 후에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얼굴 보기가 많이 힘들어졌고요. 저는 남편의 권유로 방통대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나중에 50살이 되면 죽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30대에는 50살 되면 모든 게 시들하겠지. 시작할 수 있는 건 하나 없고 이것저것 마무리 짓는 일에 집중하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실제 50대가 되고 저는 진짜 저를 위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늦은 결혼과 공부, 모든 게 서투르고 실수도 많아요. 무엇보다 받는 사랑에 서툴러서 남편과 아들의 말과 행동에 매번 눈물이 납니다.
결혼 후 1년 동안 동생들과는 통화 몇 번 한 게 전부예요. 얼마 전 일부러 형석이네 카페 근처에 들러 먼 발치에서 슬쩍 바라봤는데 그 녀석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예전 아빠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싶고 아픈 데는 없는지 이것저것 묻고 싶었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둘까 합니다. 아직은 동생들보다 저를 더 못 믿겠거든요. 분명 또 뭔가를 퍼주지 못해 안달복달할 게 뻔하니까요. 아직도 해주고 싶은 게 많지만 일단은 받는 사랑에 완벽히 익숙해지면 그때 편안한 마음으로 동생들을 보려고요. 가끔씩 동생들 걱정에 불현듯 불안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만해라. 지 새끼들 지가 알아서 키우게 냅둬라. 했던 엄마의 말을 곱씹습니다. 저는 엄마의 말을 잘 듣는 딸이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